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식품 개발 및 공정 개발 절차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품 개발이라는 말과 공정 개발을 제가 같이 놓긴 했는데요. 구분되기 때문에 다른 단어로 썼습니다. 식품을 개발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어떤 식품의 모양, 형태, 그 다음에 원료의 배합, 이런 부분들을 개발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배합 개발을 많이 연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공정 개발이라는 것은 그렇게 개발의 요소들을 갖고 실제로 어떤 설비를 갖고 공정의 흐름을 만들어 가느냐라는 개념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다른 면도 있지만 또 같은 면도 있다고 볼 수 있는 그 두 요소를 이 시간에 본격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우리가 본 개발이라고 하겠습니다. 컨셉 개발과는 순서적으로 컨셉 개발 다음에 이어지는 순서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B단계라고 제가 정의를 한 바 있었죠. 그래서 B단계에 8단계가 있죠. 전처리 공정부터 해서 맨 마지막에 제조원가 산출까지를 제가 8개로 이렇게 묶어봤습니다. 이 중에 첫 번째로 앞에 부분, 주로 배합 과정에서 진행되는 일들. 배합 앞에는 전처리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처리와 배합, 그래서 품질 평가까지의 과정을 주로 첫 번째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 전체 과정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거고요. 앞에 B1부터 B4까지의 과정은 기술로 따진다면 가공 기술이 접목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처리 공정, 주공정, 그리고 배합 공정. 마지막에 그거에 대한 평가 부분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 공정인 주공정 개발과 세 번째 공정인 부원료 배합 공정이 이와 같이 구분될 수도 있지만 같이 진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즉, 주공정 안에 원료가 배합이 돼서 주공정을 끌고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주공정 따로 개발하고 부원료의 배합 공정을 따로 개발하지 않는 경우가 되는 거고요. 또 어떤 경우는 주 메인 원료를 기본적으로 가공을 하고 뒷부분에 가서 부원료가 결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일단은 B2, B3 주공정 후에 부원료 개발하는 걸 기본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앞서서 부원료의 배합이 같이 진행이 되면서 메인 공정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B5와 B6 관련된 단계는 포장 기술이 들어갑니다. 포장 기술. 포장재의 유형이 뭐냐에 따라서 요즘에 포장의 소비 트렌드가 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반영이 돼서 포장을 하는 게 좋겠는가. 그런데 이 포장 기술 안에는 저장 기술이 들어가요. 즉 포장재의 유형에 따라서 식품의 유통기한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파트에서 다뤄볼 거고요. 세 번째는 이렇게 포장까지 유형이 결정되고 포장이 개발이 되면은 이 내용을 갖고 우리는 공정을 최종적으로 확립하게 되는 것이죠. 맨 마지막에는 포장 설비가 들어갈 거고요. 앞에 메인 공정 흐름을 따라서 공정이 순서대로 배열이 될 거고 그걸 토대로 해서 설비 검토를 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조 원가를 산출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B단계, 제품 및 공정 개발 단계, 8단계라고 제가 정의를 하였습니다. 하나하나 볼까요? 첫 번째 B1 단계, 전처리 공정 개발입니다. 자, 이 전처리라는 것은 식품의 원료가 주로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바로 그 농수축산물을 그대로 쓰기 전에 한 번은 미리 사전에 선별 작업을 하거나 또 절단 작업을 하거나 등의 어떤 전처리 공정을 거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처리 공정은 원료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또 우리가 만드는 제품이 뭐냐에 따라서 그 방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일괄해서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역시 몇 가지의 예시를 갖고 대표적인 예시를 갖고 이런 걸 전처리 공정이라 하는구나. 또 이런 전처리 공정에서 주로 개발의 포인트는 무엇이 될 것이냐라는 관점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과일의 가공 공정. 자, 과일을 갖고 가공하는 것들에는 유형 중에 잼이 있겠고요. 주스가 있겠죠. 예, 그 다음에 빵도 있겠고 과자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제품을 만드는데 과일의 전처리 공정에서 공통적으로 부닥치는 문제들이 있어요. 어떤 문제냐면요. 갈변의 문제겠죠. 갈변. 예, 단순히 조각을 내고 갈고 하는 거에 대한 관점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부딪힐 수 있는 흔하지 않은 그냥 뻔한 기술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중심으로 한번 소개를 드려보겠습니다. 자, 갈변은 왜 생기는 거죠? 예, 과일, 사과를 깎고 놓으면 특히 바나나 같은 경우는 금방 갈변이 됩니다. 과일의 종류에 따라 갈변의 정도가 다른 것도 여러분들이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이 갈변은 산화 과정이 하나입니다. 사과의 껍질을 까면은 과육이 노출이 되고요. 공기와 접촉하면서 공기 중에 산소가 사과의 껍질에 있는 주로 효소적 갈변, 타이로시네이즈라는 효소에 의해서 갈변이 일어납니다. 이런 갈변을 억제하는 게 가장 큰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주스를 만들었는데 너무 색깔이 진하면은 소비자들은 신선도가 떨어진 그런 원료를 썼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햇수확한 과일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오해를 받는 것은 좀 억울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과일의 수확 시기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전처리 공정에서 이걸 갈변을 얼마나 억제하느냐 이게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가정에서 과일의 껍질을 까면서 갈변을 억제하는 쉬운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껍질을 까자마자 물속에 담그는 거예요. 물에 담궈지면은 공기 접촉이 없어지니까 갈변이 억제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는요, 소금물에 담그거나 설탕물에 담그는 겁니다. 설탕물에 당침을 해버리면요, 우리 복숭아 통조림이나 이런 것들 다 설탕물에 담겨져 있죠? 그 자체로도 갈변이 억제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금물이나 설탕물에, 그냥 맹물에도 갈변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어서 넣지만 추가적으로 어떤 갈변을 억제하는 성분을 넣어서 갈변을 억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미노산이나 파인애플, 벌꿀, 비타민C 이런 것들이죠. 예. 또 합성의 갈변 억제제를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소비자들한테 기피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지는 않고요. 물리적인 방법으로 뭘 넣지 않고 물리적인 방법도 좋은 방법이 되겠죠. 예, 초음파를 쏘이거나 브랜칭이 뭐냐면 살짝 데치기를 하는 거죠. 살짝 열을 가하면은 효소가 활성을 잃게 되죠. 그래서 브랜칭이 갈변의 효과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된 그런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예, 보시는 것처럼 사과를 갖고 어떤 제품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스무디를 만든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이와 같이 스무디나 퓨레에서
갈변제를 안 썼을 때, 천연이든 합성이든 안 썼을 때와 썼을 때의 차이가 이렇게 확연하게 달라지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갈변 처리를 한 과일을 갖고 그 다음 스텝인 우리 주공정에서 건조 공정을 거쳤다고 그러면은 그 건조 이후에 제품의 품질이 이렇게 확연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동결건조 사과칩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얻었던 자료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어떤 A, B, 어떤 갈변제의 이름은 제가 밝히지는 않았지만 이런 것들을 0.5%, 0.5% 넣은 경우와 무처리한 경우, 그리고 열풍 건조의 온도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온도가 높을수록 갈변이 또 잘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한갈변제 기술을 썼냐 안 쓰느냐에 따라 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메인 공정에서도 이 부분을 고려해야 되고 특히 전처리 공정에서 먼저 고려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사과 껍질을 깔 때 여러분들 혹시 어떤 그 과도를 쓰느냐에 따라서 갈변의 정도가 달라지는 거 혹시 아시나요? 금속성 재질의 과도를 쓰면은 칼을 쓰면은 더 갈변이 잘 일어납니다. 이때 금속 성분이 철과 같은 것이죠. 이 효소의 효소의 활성을 촉진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연구에 의하면은요, 금속이 아닌 재질의 칼, 흔하진 않죠. 세라믹 칼 같은 것들이 잘 됩니다. 갈변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세심한 고려를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다른 전처리 공정의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죽순을 갖고 가공하려고 그래요. 예, 죽순을 갖고 껍질 까는 거 당연히 중요한 전처리겠죠? 그런데 이 죽순을 껍질을 까서 건조 공법으로 죽순 스낵을 만들려고 했을 때, 자, 열풍 건조라는 조건은 동일하게 고정을 시켜놨습니다. 그런데 이 건조에 들어가기 전에 이 죽순, 껍질 깐 죽순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슬라이스 처리하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와 같이 품질이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첫 번째 보시겠습니다. 당 처리한 경우. 두 번째 보겠습니다. 염 처리하는 거. 세 번째 경우 스팀 처리하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어떤 게 가장 좋은 것으로 나옵니까? 아린 맛이 적게 나오는 거. 예. 보시는 것처럼 아린 맛이 관점으로 봤을 때 기호성이 좋은 것은 당 처리와 염 처리였습니다. 예. 외형적인 모습뿐이 아니라 아린 맛을 줄여주느냐 안 주느냐를 관점으로 본 것이죠. 앞서서는 사과 같은 경우는 색깔의 변화를 본 거고요. 여기서는 맛의 그 죽순이 갖고 있는 단점 중에 하나인 아린 맛을 얼마나 줄여주느냐의 관점으로 전처리 공정을 설계하고 조건들을 찾아가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메인 공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메인 공정에는 음료라면 착즙, 추출, 과자라면 베이킹, 유탕 처리,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그런 가공 중에서 하나의 예를 들어볼 건데요. 발효라는 복잡한 공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제품 중에 우리 막걸리가 있습니다. 이 자료는 사과 막걸리를 개발하는 공정에서 그 메인 공정에서의 포인트가 무엇이고 또 메인 공정에 들어가는 부재료가 어떻게 전처리 돼서 들어가는 것이 좋은지를 보여주는, 그래서 앞서 B1의 전처리 공정과 B2라는 메인 공정이 어떻게 연결돼서 어떻게 차이가 나게 제품이 나오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막걸리에 사과를 넣는다.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막걸리 다 만들어 놓고 사과를 넣어도 될 것 같고요. 아니면은 막걸리의 발효 과정에 일찌감치 초기 단계부터 사과를 넣어줘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죠. 사과를 앞에 넣는 게 좋을까요? 뒤에 넣는 게 좋을까요? 앞에다 놓으면은
이런 문제가 생길 겁니다. 사과를 분명히 넣었는데 우리가 막걸리에서 사과 맛이 없어질 것 같아요. 즉 여러 발효 과정을 통해서 사과 고유의 풍미가 없어지고, 즉 사람이 먹을 사과를 미생물, 발효 미생물이 다 먹어버릴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넣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진짜 마지막에 넣는 게 가장 최적의 조건일까요? 마지막에 넣었을 때 또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과 맛은 분명히 강하게 느껴져요. 발효가 끝나고 사과 농축액을 넣었다고 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만든 제품들이 어떤 또 한계를 갖고 있냐면요. 맛이 강하게 느껴지만 왠지 모르게 막걸리와 어울리지 않는 맛. 조화롭지 않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맛이 뜬다고 할까요? 분리된다고 할까요?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암시되는 게 있어요. 중간 정도의 적절한 시점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이 주공정 개발의 메인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발효공정이라는 게 워낙 복잡해서 여기 예시를 보는 것처럼요. 이와 같이 주모, 제조, 1단 삽입, 2단 삽입, 3단 삽입, 채성. 이렇게 복잡한 과정에 있는데 그러면 어느 단계에 넣을 거냐라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넣을 거냐, 2단 사입 때 넣을 거냐, 3단 사입 때 넣을 거냐, 마지막에 재성에 넣을 거냐. 앞서 중간이 어느 정도가 좋을 것 같다고 했는데요. 그 결과는 전 실험을 해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랫동안 여러 샘플, 여러 실험 세트를 만들어서 실험을 해보는 것이죠. 그런데 또 이때 고민할 게 뭐냐면 어떤 형태로 사과를 넣을 거냐라는 것이죠. 그럼 사과를 넣기 전에 전처리를 어떻게 하냐의 문제를 미리 또 고민해 봐야 되는데요. 사과 전처리 공정입니다. 자, 먼저 착즙을 해서 넣는 방법이 있어요. 스퀴즈 해갖고. 두 번째는 사과를 잘라서 건조해서 넣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사과를 갈아 넣는 거죠. 사과를 통째로 갈아서 퓨레 형태로 넣어주는 거죠. 또 마지막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사과를 당절임을 해서 넣어주면 어떨까? 그러면 우리가 사과를 오랫동안 보관할 수도 있으니까요. 당절임 형태로. 제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기 전에 먼저 다른 유사 사례가 있는지 한번 봤어요. 이를테면은 우리 밤 막걸리는 어떻게 넣고 있는지, 어디 가면 어느 지역에 가면 녹차 막걸리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지 쭉 봤는데 되게 가루로 넣거나 아니면은 액상으로 넣거나 등등의 기본적인 방법으로 넣는데 다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방법들로는 많이 넣고 있었어요. 착즙부터 분쇄까지는 넣고 있었는데 아무도 이 생각은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디어를 갖고 만약에 결과가 좋게 나온다면은 어떨까? 이거는 내 혼자 먼저 생각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먼저 우리 변리사 사무실에 문의를 해봤어요. 내가 이런 아이디어를 갖고 아직 개발을 본격적으로 간 건 아니지만 실험을 해서 한번 결과를 얻어보려고 한다. 그래서 저는 제가 특허 출원을 할 때는 항상 이렇게 합니다. 연구를 다 해놓고 나서 그 결과를 모아서 특허 변리사한테 보내주는 게 아니라 제가 생각이 떠올랐을 때 제가 먼저 특허청에 여러 자료들을 갖고 특허 검색을 해봅니다. 그래도 제가 미진하게 혹시 검색이 안 되거나 해서 잘 파악되지 못할까를 걱정해서 한 번 더 특허 쪽의 전문가인 변리사에게 자문을 얻어보는 거죠. 미리 사전 특허 전략을 세워서 실험 전에 그렇게 해서 얻어보는 과정을 통해서 이게 특허가 될 수 있도록, 특허가 등록이 될 수 있도록 그 등록률을 높여주는 전략이 되겠죠. 그래서 이 당시에도 이 아이디어를 갖고 실험에 앞서서 먼저 자문을 받아봤더니 전 세계 특허나 국내 어디에서도 이런 시도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예상할 수 없지만
만약에 결과가 좋게 나온다면은 특허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의견을 받고 저는 더 확신을 갖고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선택하고자 하는 이 방법이 좋은 결과를 나온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실험 디자인은 어떻게 할까요? 이 세트 말고 여러 가지를 비교 실험으로 실험 디자인을 해봅니다. 그래서 각각의 실험군마다 어떤 특성이 있는지를 비교 분석해 보는 것이죠. 예. 그래서 실제로 실험을 했더니 의외의 예상했던, 사실은 그게 기대했지는 않았지만 놀라운 결과는 당치맥을 넣었을 때 효과가 좋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들어진 제품의 여러 품질 특성들을 검토해 봤습니다. 그 안에 기능성 성분들은 얼마가 있는지, 사과에서 유래한 것도 있을 테니까요. 예, 그런 것들, 기호성 이런 걸 다 정리해서 특허 출원을 했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특허 등록이 됐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개발 과정에 끊임없이 뭔가 새로운 것들을 시도해보는 노력이 의미 있는 결과를 얻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의미라는 것은 남들과 다른 새로운 기술, 차별화된 어떤 제품을 만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공정 개발에서 또 다른 사례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과채 음료류의 생산이죠. 자, 이때도 원물을 갖고 음료 베이스를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농축액을 만들려고 하는데 착즙을 할 거냐, 퓨레로 할 거냐에 따라 달라질 거고, 추출해서 얘를 갖고 농축을 할 거냐 달라지겠죠. 농축 전에 주공정입니다. 착즙, 퓨레, 착즙, 분쇄, 추출이라는 과정이고요. 그 다음 스텝에서 또 고려할 게 있다면은, 자, 과일들이라면은 브랜칭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나오는 양이 달라질 수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효소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효소는 추출률을 높여주는데 도움이 되고요. 예, 그런 부분들이 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 착즙 방식이 무엇이냐, 예, 압착 방식이냐, 스크류 타입의 방식이냐. 우리가 베리류 같은 경우는 압착 방식으로 많이 하고요. 사과배 같은 경우는 스크류 타입으로 갈아서 착즙해 줍니다. 예, 이런 착즙 방식. 또 앞에 분쇄할 때는, 퓨레를 분쇄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 어떤 장비를 쓰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추출률, 기호성, 기능성, 이런 부분들, 또 소비자들이 특별하게 요구하는 어떤 품질의 특성을 갖고 공정 개발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개발된 공정의 흐름을 한번 정리해 봤어요. 공정의 예시겠죠? 세척부터 냉각까지 뭐냐면은 사과 같은 거를 주스를 만들 때의 공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흐름을 쭉 보여드리면서 필요한 설비들을 봤습니다. 이게 바로 뒤에 우리가 검토할 내용이죠. 공정을 완전히 확립하고 설비를 검토하는 단계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요하게 볼 부분들은 뭐냐면요. 뒤에 원가 계산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원물 사과가 300kg이 들어갔을 때 착즙하면서 30%가 날아갑니다. 어디로 간 거죠? 30%는? 예, 껍질, 그 다음에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펄프 형태로 나갑니다. 그래서 국물이 70%가 나온 거고요. 여과하면서 또 배합하면서 원래 여기에 그 전 단계에 있던 물량의 다시 85%가 또 줄어듭니다. 어디로 간 거죠? 예, 탱크에 묻습니다. 배관에서 빠져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완전히 회수가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밥그릇에서 밥을 퍼놓고 먹으면서 하나도 남김없이 먹기는 어려운 것이죠. 그런 이와 같이 가공 공정이 단계를 넘어가면서 기계에 의해서 로스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포장에 의해서 로스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 내가 원물로는 제대로 주스로 다 만들어 놨는데 포장기에 들어가면서 또 포장기 안에 배관에서 버려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공정이 지나갈 때마다 실제로 300kg의 사과를 갖고 곱하기를 한번 해보세요. 0.7 곱하기 0.85 곱하기 0.9 하면은
수율이 많이 떨어지는 양으로 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으로 보니까요, 심지어는 162kg으로 줄었습니다. 어떻습니까? 한 60% 정도 됐나요? 예. 60% 안 됐죠. 55% 정도의 수율입니다. 이것이 뒤에 우리가 다룰 원가 계산의 중요한 수치가 될 것입니다. 자, 사과와 베리류의 공정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건데요. 베리류 같은 경우는 껍질이 두꺼워요. 예. 그리고 압착식이잖아요. 예. 공압 압착기 이런 것들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율이 떨어져서 이와 같이 열처리 공정을 통해서 수율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블렌칭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일반 공정보다는 10% 이상을 수율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어떤 경제적인 성과들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자, 중간중간 공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세척 후에 뭘 넣죠? 비타민C를 공급하면서 처리합니다. 파쇄하기 전에. 그리고 여과를 해주고요. 여과 후에 내포장을 하고 파우치에 넣으면서 후살균을 하는 경우예요. 후살균 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고온 충진을 하면서도 살균이 되지만 혹시 모르는 포장재에서부터 올 수 있는 미생물들을 또 한 번 관리한다는 의미에서 후살균을 하는 것이죠. 이런 공정으로 공정 흐름들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자, 여전히 주공정에 대한 여러 가지 사례 중에 하나 또 보겠습니다. 건조 공정이죠. 자, 사과나 배네요. 배를 건조했을 때, 열풍 건조했을 때, 그것도 그냥 열풍이 아니라 순환식 열풍 건조를 했을 때, 냉풍 제습 건조를 했을 때의 차이고요. 동결 건조와 이렇게 색깔의 차이가 보여집니다. 참달의 냉풍, 열풍, 동결. 차이가 매우 크죠. 매우 큽니다. 갈변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라는 걸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그리고 단감, 다릅니다. 딸기는 큰 영향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색깔이 이미 진한 원물이다 보니까 건조 과정에서 열풍이든 동결이든 갈변의 효과를 크게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건조 기술은 무조건 어느 건조 방법이 좋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고요. 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의 최종적인 제품이 소비자들한테 이게 갈변의 영향을 또는 조직감, 씹힘감에 민감한 제품이냐 아니냐를 보고 건조 방법을 정해야 되지 무조건 동결 건조 방법이 좋은 품질이니까 그걸 한다. 잘못하면은 품질은 좋은 제품이 나오지만 수익률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공정 개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단계부터는 공정의 어떤 당장의 결과만 볼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만들어진 제품의 원가까지도 제조 원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을 기술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해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B3로 가보겠습니다. 뭐죠? 주공정 개발을 다 해놓고 나서 배합 공정하는 경우 또는 아예 주공정 자체가 없고 그냥 배합 공정이 주공정인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탕수수를 갖고 만약에 우리 회사가 사탕수수를 갖다가 아예 사탕수수를 착즙하는 공정부터 한다면은 주공정은 사탕수수의 착즙 공정일 거예요. 메인 원료, 가장 많이 쓰는 원료니까 그것만큼 우리가 직접 농산물, 원물 갖다가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고 그렇게 착즙된 사탕수수 착즙액이 있거나 농축까지 해놓고 그 농축액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두 번째로 배합 공정에 들어갈 겁니다. 왜냐하면은 100%의 사탕수수 착즙액을 갖고 음료를 만들지는 않을 테니까요. 왜 그렇죠? 여러분 혹시 무슨 재래시장이나 또 관광지에서
사탕수수를 이렇게 나무채로 이렇게 착즙기에 넣어갖고 현장에서 짜주는 걸 먹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먹어보면요, 천연의 맛이 느껴져요. 어떤 맛이냐면요, 좀 달콤하려다가 맛 느낌, 또 새콤하려다가 맛 느낌, 이런 느낌 정도를 받습니다. 근데 우리는 건강한 느낌으로 그런 음료를 또 즐겨 먹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먹지만 두 번, 세 번 계속 먹으려고 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달콤하지도 않고 새콤하지도 뭐든지 조금 부족한 뭐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를 입맛을 당겨주거나 또 먹고 싶은 맛이 안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품성을 높게 하려는 과정에서는 불가피하게 맛의 조정이 필요해요. 새콤달콤한 맛으로. 그럼 사탕수수 100%를 고집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원료와 배합 기술을 통해서 사탕수수가 갖고 있는 단점을 보완해야 되는 것이죠. 그때 배합 공정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1단계는 착즙 공정을 주공정으로 보고 2단계는 배합 공정으로 보는 겁니다. 근데 어떤 회사가 우리 회사는 사탕수수 착즙 시설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또 너무 번거롭고 사탕수수를 수입해야 되니까 그냥 사탕수수를 누가 착즙해놨으면, 농축해놨으면 그거를 외국산이든 사다가 쓰겠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주공정이 착즙공정이 아닌 거 그냥 배합공정이 주공정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구분해서 개념을 잡으시면 좋겠고요. 자, 사탕수수 음료를 배합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사탕수수 착즙액이 기본이 되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처음에 배합비 설계를 할 때 이 사탕수수와 어울릴 만한 과일들이 또 뭐 있는가, 다른 채소류가 뭐가 있는가를 쭉 검토해서 개념적인 설계를 해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떨까 저것도 어떨까 하다 보면은 이것저것 고려를 하다 보면은 재료가 10개, 15개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해보기 전에는 모르니까 일단은 다 고려의 대상으로 넣어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1안, 2안, 3안, 4안, 5안을 머리로 짜보는 거예요. 머리로 짠 거를 어디다 옮겨 놓을까요? 엑셀에다가. 엑셀 같은 스프레드시트에다 옮겨 놓고 1번은 내가 이렇게 하겠다. 비타민C를 얼마 넣고 사과를 좀 넣고 브루베리를 넣고 2번에서는 사과는 조금 줄이고 브루베리 대신에 매실을 넣겠다. 복분자 대신에 자몽을 넣어보겠다. 이렇게 해서 다소는 추측이지만 어울릴 만한 거에 함량 수치마저도 한번 넣어봅니다. 넣어봅니다. 그래서 한 5개 정도의 세트를 만들어서 실제로 배합 실험을 해보는 거죠. 이 배합 실험할 때는 기준 용량이 필요하겠죠? 한 100ml 또는 50ml. 흔히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런 종이컵에서 실험실에서 저울을 놓고 무게를 달아가면서 필요한 장비들은 뭐 스포이드 같은 것도 필요할 거고요. 메스 실린더도 필요할 거고 이렇게 넣어보면서 배합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배합을 해본 다음에 기준량을 예를 들어서 100으로 50으로 한 것 100으로 했네요. 100으로 해서 pH도 재보고 당도도 재봅니다. 우리 굴절계로 몇 브릭스인지 재보고요. 그리고 나서 관능 평가를 해봅니다. 그러면 1번 배합비에서의 좋은 점, 좀 아쉬운 점, 기호성 이런 부분들을 평가해 보는 거죠. 그래서 2번은 어떻다, 3번은 어떻다, 4번은 어떻다. 그 중에 제일 좋은 게 5번이었다라고 하면은 그 5번을 다시 또 기준점으로 잡고 6번, 7번, 8번, 9번을 제안해 봅니다. 그러면 5번에서 청량감 있고 좋다. 어떤 스포츠 음료로서의 어떤 느낌이 있다. 이 제품의 컨셉을 스포츠 음료로 가기로 했어요. 운동을 많이 한 사람이 설탕이 많은 그런 주스보다 단맛과 신맛이 강한 자극적인 그런 개념보다는 사탕수수의 원물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서 먹기 편한 부담 없고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정도의 음료로 생각했기 때문에 청량감은 중요한 변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팅한 거 다음에 6, 7, 8, 9를 하고 다시 거기서 나오는 것 중에 7번과 9번이 좋다.
나오면 7, 9번을 같이 놓고 또 그 다음 아이디어를 내보고 하는 식으로 해서 수차례 배합 실험을 반복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통상적으로 어떤 음료를 개발할 때도 뭐 10번, 20번 만에 맛있는 음료, 좋은 품질의 음료가 나오는 것보다는 한 30번, 40번, 많게는 50번 이상을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최적의 배합비를 찾아가는 것이죠. 예, 이런 과정에서 반드시 체크할 게 있다면 pH와 당도입니다. pH는 왜 체크할까요? pH가 너무 높게 나오면은 저장성에 문제가 생겨서 다시 산도 조절제를 넣어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산도 조절제를 안 넣고 인공적인 산도 조절을 안 넣고 천연의 원료 간의 배합만으로도 pH가 4 이하로 떨어진다면은 적정한 살균 공정 하나만으로도 유통기한을 1년 이상 그 이상 전후해서 길게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배합 공정에서 pH를 체크해 보는 것입니다. 브릭스는 왜 체크해 볼까요? 예, 어떤 소비자가 느끼는 맛의 진한 정도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자, 또 다른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번엔 알로에 겔을 갖고 개발했던 사례입니다. 알로에 겔, 예, 알로에 역시 사탕수수 못지않게 이렇게 가공적성이 좋지는 않습니다. 새콤하지도 않고 달콤하지도 않아요. 따라서 뭔가 다른 원료의 배합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음료의 컨셉을 젊은 층을 상대로 한 과일과 결합된 알로에 음료 개념으로 이름은 알로엔조이로 잡았다고 하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원료들을 한번 리스트업을 해봅니다. 그리고 출발을 해보는 거죠. 이것도 그래서 베리류 1번, 2번, 3번 해갖고 몇십 번씩 배합비 설계하면서 이런 시제품을 만들고 이어서 상품화 개발을 갑니다. 이때 브루베리, 망고, 딸기는 왜 넣느냐? 이것이 젊은 층이 좋아하는 과일이다. 새콤한 맛이 있어서 알로에의 단점을 살려줄 수 있는 그런 재료이기 때문에 썼던 것이고요. 자, 뒤에 가서 또 소개를 드리겠지만 품질 평가 부분에 가서는 이와 같이 매번 배합 실험을 할 때마다 여러 사람 소비자 패널을 대상으로 한 소비자 선호도 조사를 통해서 그걸 통계 처리해서 그 다음 스텝으로 갈 만큼 특별하게 유의적인 차이를 보면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작업을 하는 것이죠. 최종적인 결과는 자, 이와 같은 시제품이 이와 같이 상품화되는 사례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컨셉은 알로에 등 다른 과일들을 넣되 과일 농축액을 넣되 물과 어떤 화학적인 첨가물 그리고 설탕은 일절 넣지 않는다는 컨셉을 갖고 맨 마지막 제품에 실제로 이 세 가지가 구현된 그런 제품이 사업화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어느 특정 법인에서 사업화를 했는데 이와 같이 농촌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나타내서 입상을 한 바 있습니다. 자, 제가 이 부원료의 배합 공정의 레시피 개발에 필요한 서식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어떤 주원료가 뭐냐, 유형이 뭐냐 적어보고요. 그리고 원재료의 후보들을 쭉 적어봅니다. 예. 그리고 배합 기준량을 100ml를 할 거냐, 50ml를 할 거냐, 즉 같이 관능 평가를 해줄 사람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그 양을 조절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쪽에다가 원재료, 후보 원재료를 쭉 써보고요. 여기다 배합비를 쭉 써봅니다. 합쳐서 100이 되는 조건으로 써보는 거죠. 이게 100이면은 여기에 넣어주는 그램이 바로 배합비가 되는 거고, 50g이면 여기다 넣어주는 사용량이 2배가 배합비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계산들을 아래 한글 같은 워드 프로세서에서 하는 것보다는 엑셀에서 자동으로 계산되게 해갖고 하는 방법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pH 당도 재보고 관능 특성, 개선점들을 찾아서 그 다음 배합 설계에 반영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트를 한 장이 아니라 두세 장, 네 장 하면서 배합이 완성돼 가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이렇게 배합 공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같이 진행할 일이에요. 사실 말이 네 번째지 B3 공정과 같이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바로 품질 평가죠. 가장 중요한 품질은 뒤에 뭐 유통기한도 품질이고요. 뭐 시핑감 이런 것도 품질입니다. 그래서 주로 미각적인 거, 그 미각적인 게 시핑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맛의 특징들을 잡아서 새콤한 맛이 강조되면 새콤한 맛, 그리고 고소한 맛을 보고 싶으면 고소한 맛, 이렇게 맛에 관한 부분들, 그리고 조직감, 이게 시핑감이죠. 이런 부분들, 그리고 종합적인 특성, 향까지 바라보는 그런 관능 검사를 진행해보고 그것을 수치화시켜서 통계 처리를 해보는 것이죠. 자, 그럴 때 주의할 게 있어요. 관능 평가를 잘하려면은 그냥 어떤 평가 문항이 없이 한번 먹어보고 맛이 어떠냐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런 시트를 제공해서 기재를 해달라고 해야 됩니다. 점수를 매겨달라고. 100점 만점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1에서 5점 또는 1에서 7점, 더 많게는 1에서 9점, 그래서 7점 척도법, 5점 척도법 이런 방식으로 점수를 부여해달라고 하고요. 그럴 때 제공되는 시료에 어떤 배합이 들어가는지를 유추해 볼 수 없도록, 그래서 선입견이 생기지 않도록 이와 같이 난수로 랜덤하게 번호를 만들어서 그 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컵 또는 샘플을 주면서 관능평가를 요청하는 것이고요. 이쪽에 평가 항목들은 대상우라는 제품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면 됩니다. 청국장이니까 고소한 맛과 쓴맛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쓴맛은 적기를 원하는 거죠. 발효향을 보겠다는 거고요. 점지성 물질이 얼마나 많은지 시각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겁니다. 음료라면은 특별하게 내가 주의해서 없었으면 하는 거 있으면 그걸 특별히 넣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일반적인 맛이 어떻다라는 것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비린내가 없느냐 이런 것이죠. 예를 들어서 두유 같은 걸 개발할 때는 비린내가 있는지 없는지를 꼭 점검해 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품 개발 과정의 8단계 중에 앞에 4단계 부분을 다뤄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